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들, 이게 요즘 정말 뜨거운 주제죠. 바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최근에 정치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서 더 관심이 집중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 우리 금융생활이랑도 직결될 수 있는 문제라서 다들 주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디지털 자산이라는 게 이제는 단순한 호기심 대상이 아니라 실제 금융 시스템, 심지어 국제적인 달러 패권 문제하고도 복잡하게 얽혀 있더라고요. 오늘 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그 맥락을 좀 자세히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저희 목표는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 도대체 뭐고, 또 사람들은 왜 이걸 쓰는지, 그리고 특히 미국은 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밀어주는지, 그리고 또 한국에서는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두고 어떤 논의가 있는지 좀 명확하게 이해해 보는 겁니다. 자료들 속 핵심 내용을 잘 뽑아서 그 의미를 좀 깊이 파헤쳐 보시죠. 네, 그럼 한국 상황부터 시작하는 게 순서일 것 같네요. 아무래도 그 법안 발의가 논의의 시작점이었으니까요. 네, 맞아요.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죠. 이게 딱 신호탄이 된 느낌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이 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 문턱을 아주 그냥 파격적으로 낮췄다는 점이에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원래 시장에서는 발행하려면 자본금이 한 50억 원은 있어야 하지 않겠냐, 이런 예상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 발의안은 이걸 5억 원으로 확 낮췄습니다. 50억에서 5억이요? 와, 10분의 1이네요. 그렇죠. 엄청난 변화죠. 이게 단순히 그냥 금액만 낮춘 게 아닐 텐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낮은 자본금 조건은요, 기존의 은행 같은 큰 금융기관 말고도 핀테크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민간 기업들한테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 시장에 들어오라고 문을 열어주는 거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료 보니까 필요하면 신용 공여, 그러니까 대출받아서 사업 자본금을 만들어도 된다. 이런 내용까지 검토되는 것 같아요. 대출까지요. 네, 이건 사실상 규제보다는 발행을 아주 적극적으로 장려하겠다. 이런 신호로 볼 수밖에 없죠. 와, 진짜 파격적이네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거 진짜 다 출발시키는 건가? 이런 기대감이 나올 만했겠어요. 네, 반응이 아주 뜨거웠죠. 근데 저희가 계속 스테이블 코인 하는데 이 개념 자체를 한번 명확하게 짚어야 할 것 같아요. 이름에 스테이블, 안정적이다. 이게 왜 붙은 거죠? 네, 이름 그대로입니다. 가치가 안정적인 걸 추구하는 디지털 자산이에요. 그 비트코인처럼 하루에도 막 몇십 %씩 오르락내리락하는 변동성 큰 코인들하고는 완전 다른 거죠. 또 발행 주체가 누군지 좀 불분명하거나 그런 코인들도 많은데 그런 거랑도 다르고요. 그럼 그 안정성은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예로 들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청취자분께서 발행사한테 1달러를 보내요. 그러면 발행사는 그 대가로 1개의 코인을 만들어서 주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발행사가 받은 그 1달러를 다른 데 함부로 안 쓰고 준비금으로 잘 가지고 있댔다는 약속이에요. 안전하게 보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그 코인 들고 가서 이거 다시 1달러로 바꿔주세요 하면 언제든지 내줄 수 있게 받은 돈을 그대로 잘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런 거군요. 약간 디지털 달러 교환권 같은 느낌이네요.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 준비금은 보통 현금도 있지만 현금처럼 쉽게 바꿀 수 있는 자산들, 예를 들면 MMF라고 머니마켓 펀드 있잖아요. 네네. 초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거요. 맞습니다. 그런 거나 단기 채권, 그리고 뭐니 해도 가치 변동 위험이 아주 낮은 미국 국채, 이런 걸로 준비금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코인을 가져오면 언제든 1달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거의 100%에 가깝게 준비금을 유지하는 게 목표예요. 대표적인 달러 스테이블 코인 하면 테더 USDT나 USDC 같은 게 있잖아요. 이 둘도 준비금 구성이 좀 다르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테더 같은 경우는 준비금 중에 미국 국채 같은 채권 비중이 좀 높은 편이고요. 서클이라는 회사가 발행하는 USDC는 MMF 비중이 꽤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구성 비율은 좀 달라도 둘 다 핵심은 1코인 가치를 1달러에 딱 고정시키고 우리는 약속대로 달러 잘 가지고 있다. 이걸 보여주려고 준비금 내역 공개하고 감사받고 투명성을 강조한다는 점이죠.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진짜 근본적인 질문이 생겨요. 아니, 그냥 달러 쓰면 편한데 왜 굳이 이걸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서 쓸까요? 뭐가 그렇게 매력적인 걸까요?
자료들 보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첫 번째는 암호화폐 시장 안에서 필요해요. 비트코인이나 다른 알트코인들은 가격이 너무 널뛰잖아요. 이걸로 뭘 사거나 보내려면 가치가 막 변하니까 불안정하죠?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이 변동성 심한 세계 안에서 기준 통화처럼 달러처럼 안정적인 가치 저장 수단, 교환 수단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아, 코인 시장의 안전자산 같은 거군요. 잠시 핏이 나는 용도. 그렇죠. 코인 거래소에서도 많이 쓰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게 자국 화폐 가치가 좀 불안하거나 금융 시스템이 좀 낙후된 나라 사람들한테 아주 유용하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터키나 아르헨티나처럼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서 자국 돈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나라들 있잖아요. 네, 그런 나라들 뉴스 보면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그런 나라 사람들은 당연히 달러를 갖고 싶어 하겠죠. 근데 현물 달러를 구하기도 어렵고 또 은행 통해서 해외로 돈 보내려면 수수료도 비싸고 규제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대안이 된다는 거군요. 어떻게 해요? 스테이블 코인은 기존 은행망, 예를 들면 스위프트 같은 국제 송금 시스템을 안 거쳐요. 대신 개인끼리 P2P라고 하죠. 스마트폰 앱 같은 걸로 그냥 바로 주고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 은행 안 거치고 바로요? 네. 그러니까 국경이나 수수료 부담 없이 비교적 자유롭게 달러 가치를 옮길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자료에서도 튀르키예 같은 나라에서 스테이블 코인 사용량이 많다고 나오고요. 자국 통화 불안 피하면서 국제 거래를 좀 쉽게 하는 수단이 되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은행을 건너뛰는 거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뭔가요? 익명성이나 편의성 이런 건가요? 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일부 사용자들, 예를 들면 아주 큰 부자들이나 특정 국가의 금융 규제를 좀 피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거래 익명성이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암호화폐로 돈을 벌어도 이걸 현금으로 바꾸는 순간 기록이 다 남잖아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 형태로 암호화폐 세상 안에 자산을 두면 상대적으로 추적이 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은행 계좌 없어도 전 세계 누구한테나 쉽게 돈을 보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고요. 한국 사용자들도 그런 이유로 쓰기도 한다고요? 네, 자료 보니까 국내 거래소는 인증 절차가 좀 복잡하고 그러니까 그걸 피해서 해외 거래소 이용하려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 다양한 이유가 있네요.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그렇게 커지고 있는 거군요. 전 세계 발행량이 수백조 원이라던데요. 네,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자,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바로 미국 정부의 태도 변화. 처음에는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약간 경계하는 것 같더니 요즘엔 오히려 이걸 막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입장이 바뀐 걸까요? 이게 궁금해요. 그 배경에는요, 미국의 아주 현실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국채를 어떻게 팔아야 하나 이 문제예요. 국채 판매 문제요? 네, 아까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준비금을 주로 어디에 투자한다고 했죠? 아,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에 많이 투자한다고 하셨죠? 그 테더라는 회사가 한때 독일 정부보다 미국 국채를 더 많이 갖고 있었다는 얘기도, 네. 바로 그겁니다. 미국이 지금 재정 적자가 엄청나서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국채를 계속 찍어내야 하는데 예전에 많이 사주던 중국 같은 나라들이 요즘엔 잘 안 사줘요. 게다가 금리가 올라서 국채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요. 작년에는 국방비보다 국채 이자 내는 돈이 더 많아졌다는 분석까지 나왔죠. 국방비보다 이자가 더 많다고요? 이야, 미국 입장에서는 정말 어떻게든 국채에 사줄 사람을 찾아야 했겠네요. 정확히 그 지점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를 다시 보게 된 겁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점점 더 많이 쓰면 쓸수록 어떻게 될까요? 발행사들은 달러를 더 많이 받게 되고 그 돈으로 미국 국채를 더 많이 사게 되겠죠. 아, 이건 마치 외국 정부한테 국채 파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개인들한테 미국 국채를 파는 효과를 내는 거예요. 와, 이건 정말 발상의 전환인데요. 달러의 디지털 버전인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시스템을 위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국의 재정을 돕고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네요. 그렇습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는 게 곧 미국 국채 수요가 늘어나는 거니까 이건 달러 시스템을 위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화하는 도구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관련 법안 논의가 슬슬 시작됐고 지금 재무부 쪽에서는 이걸 달러 시스템을 지킬 일생일대의 기회다.
이렇게 보고 제도화를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달러 건드린다고 스테이블 코인 회사들 막 압박하던 그 규제 당국 태도가 좀 부드러워진 것도 다 이런 맥락이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미국의 이런 전략적인 움직임이랑 비교해보면 한국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 논의는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민주당 발의 법안이랑 한국은행 입장이 완전 다르다고요. 네, 시각 차이가 아주 뚜렷합니다. 먼저 민주당 발의 법안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하나의 디지털 자산 산업 아니면 코인 생태계로 보는 것 같아요. 이건 좀 키우자, 육성하자 이런 관점이죠. 그래서 진입장벽도 낮추고 자본금 5억, 빨리 제도를 만들어서 관련 산업을 키우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이 법안 지지하는 쪽에서는 국내 외국인 근로자들 송금 편하게 해주고 K-팝이랑 연계해서 K-머니 같은 거 만들고 더 나아가면 원화 국채 수요도 만들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것 같더라고요. 원화다. 즉 화폐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엄격하게 관리하고 감독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왜 그렇게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보는 걸까요? 중앙은행의 제일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통화 정책이잖아요. 금리 조절하고 돈 푸는 양 조절하고 해서 나라 경제 전체를 안정시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민간 기업들이 막 자유롭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대량으로 찍어내고 유통시키면 중앙은행이 하는 통화 정책 효과가 떨어지거나 금융 시스템이 불안해질 수 있다고 걱정하는 겁니다. 환율 관리도 어려워질 수 있고요. 아, 통제 불능이 될까 봐 우려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발행 주체는 은행처럼 믿을 수 있고 자본도 튼튼한 곳으로 제한하고 아주 엄격한 규제 틀 안에서 신중하게 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결국 이걸 새로운 산업으로 보고 키울 거냐, 아니면 화폐 시스템의 일부로 보고 엄격하게 관리할 거냐, 이 근본적인 관점 차이가 정책 충돌로 나타나는 거네요. 네, 바로 그 지점인데요. 여기서 오태민 교수 분석이 또 다른 중요한 시각을 던져줍니다. 이분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되는 게 단순히 그냥 편리한 결제 수단 하나 느는 정도가 아니라 기존의 은행 중심 금융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뒤흔들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봐요. 은행 안 거치고 개인끼리 돈 주고받는 게 일상이 되면 장기적으로 은행이 하는 역할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은행 시스템의 근간을 흔든다. 이건 정말 큰 변화인데요. 또 뭘 우려하나요?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국 경제가 좀 불안해서 원화 가치가 떨어질 것 같다. 이럴 때 사람들이 너무 쉽게 그냥 스마트폰으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사서 가지고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들 원화를 팔고 달러 코인을 사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럼 원화 매도 압력이 엄청 커져서 원화 가치 하락을 막기 어려워지고 결국 정부가 우리 통화 정책을 마음대로 펼칠 힘, 즉 통화 주권 자체가 약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심하면 원화 가치를 지키려고 계속 원화 강세 정책만 써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태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말고 다른 길을 얘기하는 것 같던데요? 네, 이분 주장은 한국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만드는 데만 너무 매달리지 말고 오히려 전 세계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나 관련 기술, 특히 개인 간 전송 인프라 기술을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아무리 잘 만들어도 결국 한국 안에서 주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그 자체가 전 세계를 잇는 결제 네트워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원화가 아니라 달러를 잡아야 한다. 네, 삼성이나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글로벌 경쟁력 있는 우리 기업들이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과 기술을 선점하는 게 한국이 미래 금융 강국으로 갈 수 있는 진짜 기회다. 이런 시각입니다. 와, 굉장히 도발적이면서도 일리가 있는 관점이네요. 단순히 원화 가치 지키는 걸 넘어서 글로벌 금융 인프라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자. 이런 주장이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어볼 게 있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 사업 자체가 엄청난 알짜 비즈니스라는 점이요. 네, 그 구조를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발행사는 사용자한테 실제 돈, 예를 들어 달러를 받잖아요. 그리고 거의 비용 없이 디지털 코드를 찍어서 줍니다. 여기서 발행하거나 환전할 때 수수료를 좀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진짜 큰 수익은 그렇게 모인 어마어마한 사용자 예치금, 즉 준비금을 가지고 미국 국채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해서 얻는 이자 수익이에요. 사용자들이 맡긴 돈으로 코인 발행해주고 그 맡긴 돈 굴려서 이자까지 번다. 와, 이건 발행사 입장에서는 정말 손해보기 어려운 구조 같은데요. 그렇죠. 규모만 커지면 정말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주도권을 잡느냐가 앞으로 금융시장 판도를 바꿀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 거죠.
어쩌면 지금도 각국 정부나 큰 금융회사들, 빅테크 기업들이 이 시장 잡으려고 물밑에서 엄청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 많이 나눴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 그 개념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왜 이걸 찾는지, 또 미국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에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둘러싸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또 서로 다른 전략들이 부딪히고 있다는 것까지 주신 자료들 덕분에 이 복잡한 현상을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었네요. 네, 오늘 다룬 내용들을 쭉 종합해보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히 그냥 디지털 화폐, 이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어쩌면 2차 대전 이후에 미국 달러 중심으로 만들어진 국제금융 질서, 그 브레튼 우즈 체제 이후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는, 뭐랄까,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정말 각 나라의 통화주권, 은행 시스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개개인의 금융생활에까지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 역시 이런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어떤 전략을 선택할지 아주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봐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원화라는 틀에만 닫혀서 생각하기보다는 이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가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 그 큰 그림 안에서 우리의 위치와 역할을 고민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볼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 정말로 은행 없이 개인끼리 금융거래를 하는 시대를 열고 국경 없는 디지털 달러가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 어디서나 쓰이는 그런 시대가 온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국가의 역할이나 화폐의 의미는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리고 그런 변화 속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또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더 알아보고 또 준비해야 할까요? 한번 이 질문을 곱씹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